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북한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볼게요. 북한의 역사는 시험 문제에 별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북한의 토지 개혁 관련된 문제가 남한의 토지 관련돼서 비교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4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그 결과 관련돼서 또 남한과 비교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단독 문제는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냥 북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만 이제 보고 이제 좀 넘어가는 식으로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북한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기 전에 잠깐 이제 그 소련군 진주 후에 이제 북한의 정치 상황을 좀 볼게요. 교과서에도 있긴 있지만 여기는 이제 약간 한국하고 이제 겉들어서 이제 같이 나오기 때문에 남한의 정치 상황하고 좀 체계가 안 잡힌 것 같아서 일단 흐름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소련군 이제 진주 후에 그 북한의 정치 상황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먼저 이제 볼게 이제 소련군이 진주할 때 이제 소련군은 미군 정권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진 않았다고 했죠. 한번 물러나서 일단 뭐 건국준비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그 하게 되는데 소련군 진주 전에 이제 북한에서도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져요. 이 이제 중심이 평양 건국준비위원회거든요. 자, 이 평양경국준비위원회가 1945년 8월 17일 날 만들어지죠. 8월 17일이면 이미 이제 소련군이 진주했겠네요. 네, 소련은 먼저 진주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평양에서 만들어져요. 예, 여기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소련이 이 조만식을 이제 불려다가 공산당 위원회를 이제 새로 만들고 나서 1대1로 이게 합작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평양인민정치위원회 개편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합대 개편된 것이 뭐냐면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했다고 했죠. 인민위원회, 조선공산당 그 지부를 인민위원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여러 지역의 각도의 인민위원회를 5개 도로 이제 통합을 했어. 예. 그래서 이제 소련군이 여기에다가 이제 뭘 이제 이양이냐 행정권을 이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 통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945년 10월 8일 날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며칠 뒤에 다시 이제 뭐냐면 그 북조선 5도 행정국을 만들어요. 자, 북조선 5도 행정국은 이제 10월 28일 날 만들죠. 자, 이거는 조만식을 이제 이 책임자가 돼서 그 민족주의와 토착주의자들이 이제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든 건데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북한에서 정치 세력들이 형성이 돼. 음. 자, 정치 세력들이 형성되고 그때 이제 전면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김일성이죠. 김일성. 이 김일성을 주도로 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때 이제 김일성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여기 남한의 조선공산당보다는 북한의 조선공산당 분국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때려치고 더 확대 개편돼서 북조선 공산당으로 계칭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노동당으로 기칭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한에 있었던 이제 조선공산당이 노동당의 한 지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남한은 이제 따로 이제 여기에서 남노당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남조선 노동당 이런 말에서 자 그리고 뭐 여당으로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민족주의 세력이었던 조선민주당이라든지 조만식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북조선 신민당. 네. 자, 이 북조선 신민당은 조선 독립동맹 계통의 이제 당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연합파가 나오죠. 그리고 남한에서도 이제 뭐냐면 그 북조선 신민당이 대비돼서 이제 한 지부로서 남조선 신민당 그러니까 백남훈이 지도 그 지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만들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어 헬수가 바뀌어 1946년에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조직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이 되죠. 잘 쓸게요. 예. 자,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좀 명칭 정도는 외워두세요. 이게 실제로 거의 준정부 역할을 했다 보시면 돼요.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제 나라가 건국된 것은 1948년 9월 9일이지만 실제 국가 역할을 했던 것은 뭐냐면 요 기간이야. 이 북조선 임시인민회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토지 개혁도 하고 군대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살펴본 것이 북조선 임시인민회에서 뭘 했냐. 어,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토지 개혁을 진행을 하게 돼요. 토지 개혁. 자, 이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달에 이제 시작되거든요. 네, 1946년 3월 달에 시작되는데 잠깐만 볼게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건 남한의 토지개혁과 이제 그 비교해서 무상 몰수, 무상 공백 그리고 이제 5정부 이상의 어, 중소지주층 그다음 친일파 등을 대상으로 했죠. 어.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건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겉으로는 소유권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경작권을 준 거예요. 경작권을. 예. 그거 외에도 뭐 이때 이제 뭐 노동법이라든지 8시간 노동을 이제 뭐냐면 입각한 노동법, 뭐 남녀평등법, 그다음에 주요 산업체 국유화 법률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한은 그 당시 막 혼란기였잖아요. 자국 간의 어떤 대의, 투쟁 이런 것들이 많은데 북한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회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이제 일사분리, 일사천리로 해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토지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군대도 만들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인민군을 또 창설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요때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남북 정치 협상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이제 북한은 여기에서 보듯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뭐 토지 개혁도 하고 뭐 노동법이나 남녀평등법 이런 것도 하고 뭐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고 등등 이미 이제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북 정치 협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뭐 남북 간의 단일 정부 구성 이런 데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고 북한은 일종의 이제 뭐냐면 명분 쌓기용으로 이제 응했던 거죠. 이 단독 정부 이제 북한만의 단독 정부를 이제 가정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한이 이제 뭐냐면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니까 곧바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다렸다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죠. 이게 이제 1948년 9월 9일이야. 예. 그리고 요때 이제 북한도 예전엔 태극기를 사용했거든요. 그 저희 기동 영화 그 필름 보시면 태극기가 보여 북한 정권에서. 근데 이제 이때는 태극기를 사용하지 않고 인공기로 바꿔버려요. 국기조차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남북한이 이제 뭐냐면 갈라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민대의회 선거를 실시해서 김일성을 수상으로 해서 정부가 수립되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 당시 이제 그 처음에 북한은 이제 정권을 이제 그 구성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그 남북 그 뭐 남노당 계통의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남노당. 예. 그래서 북노당, 북조선 노동당도 많이 차지했지만 한 70% 좋게 차지했지만 박헌영 같이 남노당 세력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예. 뭐 이런 이제 그 개정을 가정을 이제 겪으면서 북한은 이제 정권을 수립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하나 더 볼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김일성이 집권할 때 김일성이 그때 이제 처음에는 뭐냐면 자기가 권력을 다 독점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북한도 물론 김일성이 이제 뭐 소련에 뒤었고 얼굴 마담하면서 이제 수상까지 됐지만 이 북한도 이제 여러 계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정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여러 파벌도 있었어. 예, 김일성 그 외에도. 그래서 이제 이 파벌들을 좀 보면서 이제 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김일성은 이제 초창기 때 이제 북한에 이제 저기 참여했던 이제 구성했던 파벌도 보면 갑산파가 있어요. 이 갑산파는 이제 뭐냐면 김일성하고 같이 그 항일운동을 했던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갑산파는 김일성의 어떤 권력 기반이 됐던 그 파들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연안파가 있었죠. 연안파. 자, 연합하다는 거는 그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게 하북 조선 독립동맹 있잖아요. 이 하북 조선 독립동맹에 속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중국 8.25군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하북 조선 독립동맹을 이제 뭐냐면 그 구성했던 사람들인데 뭐 대표적인 게 최장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부수석을 했던 뭐 김두봉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합파에 속하죠. 그다음에 이제 소련파가 있어. 소련파. 자, 이 소연파는 소련에서 이제 건너온 사람들인데 허가이라든지 뭐 박창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연파를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남로당 계열이 있죠. 남로당 계열은 이제 박헌영이죠. 박헌영.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한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다가 그 조선 정판사 집회 위조 사건 때문에 이제 뭐냐면 지명 수배가 돼갖고 이때는 북한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상당수 이제 뭐냐면 남로당 계열이 또 정권에 많이 참여를 했죠.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하나 수청이 되기 시작해요. 일단 그 남로당 계열부터 이제 수청이 되는데 남로당 계열은 이제 6.25 전쟁 그 거의 끝난 무렵에 수청이 돼. 6.25 전쟁이 거의 끝나면서 수청했는데 왜 수청되냐? 그 당시 6.25 전쟁은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이제 뭐냐면 어 약간 뜻을 이루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 민중들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 박헌영을 미국의 앞잡이다, 미국과 내통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간첩죄를 뭐냐면 키워가지고 그 박헌영과 그 일당 남로당 세력들 다 대규모 숙청을 하게 돼요. 김일성이. 그 다음에 이제 연합파하고 소연파는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8월 종파 사건. 예. 이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숙청을 내버리죠. 음. 자, 이 8월 종파 사건은 북한 사회에서 상당히 뭐냐면 중요한 거야. 아마 이것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8월 종파 사건이 자, 8월 종파 사건은 왜 일어났냐 하면 자, 그때 이제 그 6.25 전쟁 이후에 이제 김일성의 중공업 강화 정책도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김일성은 중공업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 정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하고 남한이 우리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무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중공업을 만들자. 그리고 중공을 하고 동시에 농업도 이제 동시에 발전시키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연합파하고 소련파는 이 정치에 반대를 했던 거야. 왜냐면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그 인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재 발전이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불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점점 이제 국내에서 그 김일성 개인 숭배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스탈린한테 영향을 받았어. 스탈린 보면 이제 자기 이제 동상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복구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이 자신의 어떤 그 지도력을 확립하기 위해서 스탈린을 모방을 해서 자기 개인 숭배를 하고 하니까 당연히 연합파와 그다음 소련파들 입장 올 때는 별로 안 좋죠. 그리고 김일성이 너무 독재를 한다. 네, 연합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반대를 하면서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자. 너 혼자 정치하지 마라. 그리고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죽은 후에. 예. 자, 이런 것들에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의 1인 독재 체제를 뭐냐면 반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아래에 있었다가 이제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 이제 계기가 이제 어떻게 일어났냐면 어 이때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을 저는 복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그 당시 해외로 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김일성이 없을 때 이 연합파, 소련파 손을 잡고 김일성을 당 위원장의 면직 시도를 이제 하게 되죠. 끌어내려고.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이미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미리 간파한 김일성 다 조치를 취해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연합파나 뭐 그 당시 이제 그 소요파가 막 연설을 할 때 막 그 김일성 비판을 할 때 막 이제 뭐냐면 자기 파들 이제 시켜가지고 방해를 놓고 결국에는 오히려 대통령 당하죠. 연합파와 수청파 그 연합파하고 그 당시 소련파가 수청을 당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연합파 소련파가 이제 수청이 되고 그때 이제 한때 부수석까지 했던 김두봉도 같이 이제 뭐냐면 수청이 되죠. 그러면서 1인 독재가 이제 시현되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주체를 강조해. 여러분들 주체 사상 아시죠?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주체를 이제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개교 소련과 영향을 이제 차단하고 예전에는 뭐 소련이 좀 빌붙어 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후슈프가 이제 등장하면서 소련이 이제 오히려 이제 자기 이제 방해문이 되거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왜 8월 종파 사건이 하냐? 이때 종파라는 의미는 똑바로 써줘야 되는데. 예. 자, 이때 종파라는 것은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당에 도전하는 무리를 이제 종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 북한에서 그렇게 불렸던 용어예요. 그래서 좀 나오려면 이제 8월 종파 사건 정도, 이런 것들 정도는 좀 약간 나올 것 같아. 요거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 끝났냐? 그건 아니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연합파 그 다음에 소유파 남노당 계열이 이제 수청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지금 존재하는 게 갑산파죠. 근데 이 갑산파 내에서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어. 그리고 또 이제 김일성 인척 세력들이 있죠. 네, 북한에서는 이들은 이제 뭐냐면 백두혈통이라고 하더라고. 북한에서는. 그래서 이제 형력 2세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그 옹건파는 처음에는 이제 그 김일성하고 협조를 했고요. 왜냐 같이 이제 싸우고 그랬으니까 항일운동 당시에. 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력의 속성상 이게 그 나눠갖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입장 때는 어떤 자신의 세습 구도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 그 강경파하고 온건파를 수청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강경파가 이제 그 당시 1968년에 보면 뭐 그 김신조 뭐 남하 사건도 있고 그렇잖아요. 침투 사건도 있고 뭐 무장 공비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이걸 기회로 해서 강경파를 이제 숙청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온건파도 경제 개발을 잘 못했다. 이거 숙청을 시켜버려. 그리고 자기 인적 세력들과 아주 친세들만 이제 뭐냐 남기고 완전히 독재 체제를 확립을 하고 그 권력을 이제 김일성에 넘기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예,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정치적인 것보다는 주로 이제 뭐냐면 경제 개혁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좀 보겠습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7차 지도서를 이제 보죠. 7차 내용을 볼게요. 자, 북한 사회주의 체제 성립 보면 자, 6.25 전쟁으로 인해 북한 사회는 치명적인 경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김일성 중심의 권력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으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청 작업이 같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전쟁으로 인해 이제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급속도 사회주의가 되고 그 대표적인 게 협동농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땅을 나눠줬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그 나중에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이건 뭐 소련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작권을 박탈했어. 예, 경제권을 박탈해서 협동농장을 이제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협동농장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작은 규모의 개인 상공업자도 협동화시키죠. 자, 그 다음에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경제 부흥 3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1954년에 경제 부흥 3개년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1957년 1차 5개년 계획을 연속적으로 수립하는 등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공업 부분을 이제 강조하죠. 예, 앞에는 중공업 부분. 자, 그래서 중공업 중심의 어떤 경제 복구를 추진했다. 이 남북 간의 대립 상황에서 전쟁을 하려면 뭐냐면 무기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트랙터라든지 뭐 이렇게 농기구도 이제 만들려면 이런 중공업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는 나름대로 성공했어, 북한은. 1950년대 경제 발전. 왜냐면 그 당시에 냉전 체제였고 또 냉전 체제다 보니까 소련이나 이제 그 동유럽 국가들이 북한을 많이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자도 대주고 그다음 중국도 대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선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소련이나 유럽이나 동유럽 쪽으로 가서 배워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경제 복구 사업이 어느 정도 됐어. 그래서 이제 이게 천리마 운동이라는 걸 펼치죠. 천리마 하루에 천리 간다는 그 말처럼 생산량을 이제 높이자. 그래서 그다음 1956년 12월 달부터 이제 뭐냐면 김일성이 제안을 해가지고 곳곳에서 이 천리마 운동을 하게 돼요. 이 천리마 운동은 이제 1957년부터 이제 시작돼갖고 그 당시 전후복구 사업, 중공업 개발하여 경제 구조를 개편하자. 그래서 공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의식주 문제를 뭐냐면 해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뭐냐면 천리마 운동을 해서 각 그 조합별로 경쟁을 이제 붙여.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 예, 요거는. 그래서 이제 농업의 집단화도 완료하고 남한보다 월등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거든요. 참고로 북한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경제력이 더 우위에 있었죠. 근데 1970년대 이후부터 이제 한번 꺾이면서 이제 추월하게 됐는데 남한테.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건 좀 문제점이 있었어.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 천리만 운동은 노동력 중심이에요. 그래서 남아도는 게 그 당시 노동력이니까 노동력을 이제 투입해서 노동 강도를 높여가지고 생산력을 올리는 방법이야. 뭐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 없이 노동력 투입되면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상승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이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 오히려 이제 그 떨어질 수도 있죠. 자, 이런 이제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거야. 이 천리만 운동의 좀 문제점인데. 자, 이거는 천리만 운동뿐만 아니라
소련이라든지 중국의 개발할 때도 그런 한계점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련과 중국도 그냥 처음에 경제 개발할 때 무조건 노동력을 뒤따 부어가지고 어, 그 생산량을 올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지만 근본적인 기술 없이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오르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소련도 나중에 이제 그런 현상도 있게 되는데, 자, 하여튼 거기 밑에 있죠. 자, 이러한 운동은 기술 발전보다 노동 강도를 강화를 통해 생산력 증대에 이르면서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북한 경제가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외에도 이제 북한에서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요거 외에도 이제 그 뒤에 경제 개발 정책을 해요. 네,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경제 개발 계획 정책을 하는데 얘네들이 1차 7개년 계획부터 해서 뭐 6개년 계획, 그다음 2차 7개년 계획부터 해갖고 쭉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냐면 어 성공하지 못했어요. 주로 이제 중공업 위주다 보니까 어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성공하지 못했고 그랬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은 김일성 일파에 대항하는 주요 정치 세력들이 이제 수청이 됐죠. 수청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이제 연합파 일부를 수청하고 남도당 계열도 이제 수청을 하죠. 근데 연합파는 좀 남아 있다가 나중에 소련파와 함께 8월 종파 사건 이후에 완전히 수청이 돼버려. 예. 그래서 이제 소련과 중국 포함된 조선 노동당 당주지구 장악되는 소련 출신의 한인들, 소련파와 연합파가 숙청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일부 수청됐다가 8월 종파 사건 이후에 완전히 수청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남로당 계열도 수청됨으로써 북한 정치 무대에서 김일성의 일파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력은 거의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합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연합파하고 이제 소련파들 숙청시킨 대표적인 사건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8월 종파 사건. 그리고 왜 8월 종파 사건의 배경 같은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8월 종파 사건이. 예. 그래서 요거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8월 종파 사건은 몇 년에 일어났냐면 이것 좀 1956년에 일어났어요. 1956년. 그러니까 어,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소련과 중국의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50년 후반에 들어가면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갖게 돼. 처음에는 고맙다고 받았는데 언어를 전후 복구 사업을 하고 이제 자기 반대파들 이제 뭐냐 쳐내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고, 또 소련이 이제 1953년에 스탈린 죽고 나서 스탈린 격하 운동을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김일성도 스탈린을 본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막 스탈린의 격하 운동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독재 체제 강화에 흠집을 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독자적 노선을 이제 걷게 돼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주체 사상이야. 예, 이게 주체 사상의 출발점을 이루게 되죠. 예. 그래서 주체 사상이 이제 등장을 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과 출발한 게 1960년대 중반부터 국방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자, 이러한 경향은 주체 사상과 결합되면서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의를 강조하는 노선으로 확립됐다. 그리고 이제 그 196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시작해서 김일성 활동과 가계 성역화 작업을 추진하게 되죠. 근데 이미 우상화 작업은 예전부터 있었어. 예전부터. 근데 이제 반대파 좀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반대파 다 제거하고 소련 중국 이제 볼 필요 없으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북한에선 주체 사상이 등장하면서 모든 사회 체제가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역사를 비롯한 모든 학문적 소스에 김일성 교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해서 사회 전반의 통제를 강화했어요. 요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뭐냐면
7.4 남북공동선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4 남북공동선언의 결과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남북한 정권 다 뭐냐면 그 독재 체제를 강화시키는데 이용을 했죠. 독재 체제를. 자, 그래갖고 이제 남한에서는 유신 체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런 이제 의문점을 떠올릴 수 있죠. 아니 북한은 예전부터 사회주의국가인데 갑자기 무슨 사회주의국가를 헌법을 만드냐 1972년에 이거는 이제 중국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중국 공산당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잡은 게 1949년이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자신의 헌법을 만들 때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명시하진 않았어요. 왜? 아직까지는 정역 같은 이제 정치 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준비 가독이기 때문에 아직 그 사회주의 국가라는 걸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야. 초창기 때부터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1972년에 헌법에 우리 이제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이제 딱 뭐냐면 명시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예전부터 이제 조금씩 만들어 놓은 주체 사상을 공식화 시켜 본 거야. 그래서 이제 국가 이념을 만들었죠. 그리고 주석을 만들어서 국가 주석에 누굴 이제 취임을 시키냐면 김일성이 취임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수도를 서울이라고 했는데 서울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평양으로 바뀌어. 이제 현실적으로 평양으로 바꿨다. 그래서 건국 당시에는 이제 앞으로 남한을 먹을 걸 이제 생각해서 그래서 서울이 정식 수도고 평양이 임시 수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평양이 민족의 심장부다 뭐 이런 식으로 얘들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김일성의 독재 체제를 뭐냐면 강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국가주석은 북한 역사상 김일성만 오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김정은이나 김정일 이런 사람들은 그 국가주석직은 공석을 해놨어.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그 했기 때문에 예전에 황제가 이제 앉은 자리는 그 공석을 해놨잖아요. 마찬가지 감히 오를 수 없다. 그래서 주로 국방위원회 주석으로 이제 뭐냐면 하죠. 국방위원회 주석. 왜냐면 국방위원회가 이제 실권을 장악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헌법에 따라 내각 수상이 주석으로 바뀌었으며 주석은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석은 누가 했냐? 김일성이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김일성의 주체사상 그 관련된 내용들 있으니까 좀 보시고 요거는 그 안에서 이제 권력투쟁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연안파, 소련파 수청하고 갑산파도 그 안에서 이제 온건파, 그 다음에 강경파도 이제 수청을 하는 과정에서 권력 구조를 강화시켜 놓고 그 결과로 1972년에 사회주의헌법을 만들었다. 요 정도나 보시면 되고 요 자세한 내용은 관심 있는 사람들 보세요. 예.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요 정도는. 그리고 거기 밑에 그 여기 8월 종파 사건 있죠? 여기 8월 종파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읽어야겠네. 게다가부터 예, 여기만 좀 읽어볼게요. 아, 다 읽어야 되겠다. 여기 8월 종파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다 읽어볼게요. 그냥 안 읽으려다가 그 위에가 배경까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6.25 전쟁 후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도부는 중공업 우선 전후 복구 건설과 농촌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노동 협동화를 실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전후 피폐한 북한 주민들의 그 소비 생활과 스탈린 사후 소련에서 일어난 소비재 중시 정책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전후 복구 건설에 반발 컸다. 자, 이때 이제 소비재 중심을 강조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연안파하고 소련파죠. 네. 그래서 연안파, 소련파는 6.25 직전에 1차 수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좀 남아있었어요. 그 자녀 세력들이. 자, 게다가 당시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죽은 후 스탈린 격화 운동이 일어나.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스탈린 격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 김일성이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김일성이 조금씩 우상화 작업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스탈린 격화 운동에 대해서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 모태똥. 모태똥도 스탈린의 영향을 받아갖고
자기 우상화 작업도 했는데 후르시초프라는 놈이 들어와서 이제 막 스탈린 격하 운동하고 막 동상 떼어부시고 하니까 모태동 입장은 못해요. 아 이게 나도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걸 보고 그 중국 내부에서 날 공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의 우상화 작업이 실패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에 대해 스탈린하고 이제 후르시초프하고 그 모태동이 또 싸우게 되죠. 그래서 서로 뭐 교조주의자, 그다음에 그 교조주의자, 뭐 수정주의자 하면서 싸우잖아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이는 김일성 독주와 개인 숭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북한 지도부 내에서 터져 나왔고, 자 이렇게 전후 복구석 노선과 김일성 개인 숭배를 둘러싼 김일성파와 반김일성파가 대립을 끝에 1956년 여름 권력의 투쟁을 비하되었다. 이게 8월 중파 사건이죠. 자, 전후 복구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장기 외유주의인 틈을 타 연안파를 중심으로 한 소련파가 가세한 반김일성파는 김일성을 당 위원장으로 끌어내려고 했으나 소련은 이러한 반대파의 결집을 소련 또 이러한 반대파의 결집을 부추겼다. 왜냐하면 이때 소련은 스탈린이 아니라 후르시초프였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연합파하고 소련파를 지원해서 김일성을 쳐내고 자기가 이제 북한의 정치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했죠. 자,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사전에 김일성파에게 알려져 실패로 끝냈으며 반대파는 그 다음에 이제 당직과 간직을 박탈당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이제 소련과 중국에 망명되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8월 종파 사건이고요. 이후에 이제 소련 중국의 눈치 없이 이제 뭐냐면 주체 사상을 강조하면서 자주적인 노선을 이제 걷게 되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이 6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됐어요. 근데 70년대 들면서 이제 경제 파탄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북한에서도 혁명 2세대가 등장해요. 혁명 2세대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혁명파들은 이제 나름대로 일제시대 때 뭐 독립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북한 정권을 이제 만드는데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혁명 2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런 경험 없는 세대들이 등장을 하죠. 그 대표적인 혁명 2세대가 당연히 김일성이 아들이었던 김정일이 이제 올라가지. 자, 김정일은 이제 이 사람은 나름대로 김일성이 예전부터 이제 김정일을 이제 뭐냐면 그 후계자 점을 찍어 놓고 이제 얘를 이제 나름대로 훈련을 시켰죠. 예, 지도자 훈련을. 그래갖고 김정일은 이제 1973년 아주 젊었을 때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지도하면서 젊은 엘리트를 장악하고 1974년에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지위를 이제 확보하면서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김정을 중심으로 해갖고 대를 이어 이제 충성하자는 구호가 나타나고 김정일은 주체사상 수로 체계하면서 권력의 핵심부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자, 여기 이제 3대 혁명 소조 운동이 있는데 3대 혁명 소조는 뭐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3개 가업을 추진하게 된 1973년에 조직된 전이되고요. 자, 이 운동은 김일성이 이제 김정일이 주도했고 이걸 통해 김정일 후계 체제를 뒷받침했다. 자,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970년대 들면 이제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또 이제 북한 사회에서 이제 예전부터는 이제 소련과 중국부터 이제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침체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자를 좀 끌어들이겠다 해갖고 뭐 학연법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뭐 제대로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후에 결정적인 타격이죠. 왜냐 동구권이나 소련이 다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교육망이 다 차단되는 거야. 거기에다 이제 자연재해 대대적인 수해도 걷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 대규모 이제 기아 사태가 일어나고 하니까 고난의 행군 같은 걸 하죠. 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냥 이거는 예. 이거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이 부분은. 자, 그리고 1972년에 북한 사회주의 헌법 있죠.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1972년에 만들어진 북한 사회주의 헌법. 그래서 독재 체제를 강화시켰고 확립시켰죠. 어, 확립을 시켰고 그다음 7.4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만들어졌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이제 사회주의라는 그 체제를 확실히 이제 목을 박았어.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남북한의 문화 이질하시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자 아까 이제 15년 개정 교과서 내용만 좀 훑어볼게요. 자 미래엔 한번 볼게요. 미래엔 자 미래엔 244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아니네. 음. 자, 이거는 이제 북한의 토지 개혁인데 토지 개혁은 한번 예전에 좀 했긴 했는데 그 해남 교과서만 했기 때문에 좀 요거는 보고 넘어갈게요. 예. 자, 38도선 이북에 점령한 소련군은 각 지역의 자화합족을 거쳐한 인민위원회에 행정권을 이양했다고 했죠. 하지만 모스크바 삼국 장관회의 이후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조만식 등은 민족주의 세력을 억압을 했고요. 그 소련의 후원을 받은 김일성을 위원장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공산주의 정권의 수립이 진행됐다. 그래서 임시인민위원회는 공식적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정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명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각종 그 개혁을 착수했는데 먼저 토지를 발가지하는 농민들에게 고안에 그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대한 사회주의식 토지 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특징은 이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좀 경제권을 준다고 했죠. 분배된 토지 매매 소작 저당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 일단 이걸 통해서 임시인민위원회가 농민층의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4분의 3 이상이 소작농이나 반소작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는 가지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다 이제 뭐냐 농사하기 힘드니까 반 정도는 남의 토지 빌리는 소작농이었어요. 자작점 소작농이라고 하죠. 자, 이게 이제 후에 이제 남한에도 영향을 주는데 남한의 토지 개혁에도 영향을 줘요. 북한에서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소작농들에게 토지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소식이 남한에도 이제 알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남한에서 이제 농촌에서 활동했던 사회주의자들이 선동을 하겠지. 북한에서는 이미 사회주의가 제재가 정책 시스템에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줬다. 지금 남한은 뭐냐? 너네들은 뭐 지주들한테 억압을 받고 막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혹할 수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농촌 인구가 거의 80% 넘었으니까 이들이 이제 뭐냐 북한 쪽으로 넘어가면 뭐 베트남처럼 게일 활동도 하고 그러겠죠. 예, 안 되겠다. 그래서 토지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돼. 미 군정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도 뭐 지주들이 이제 뭐냐면 반대가 있긴 했지만 일단 그거 안 하면 나라가 폭삭 망할 수도 있으니까 토지 개혁은 이제 영향을 줘요. 이게 남한의 토지 개혁은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고 자, 그다음 8시간을 규정한 노동법과 남녀평등법을 제정하고 그다음 주요 산업을 국유화시키는 사회주의 경제 기반을 확립을 하죠. 8시간 노동법, 남녀평등법. 자, 이거는 볼 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거 뭐 제대로 됐겠어요? 예. 자,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북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해서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이제 구성하죠. 이게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처럼 이제 뭐냐면 투표 뽑는다고 해서 어 인민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거의 간제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 99.9% 참여, 99. 거의 100%의 찬성을 보이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갖고 형성된 거야. 자, 그래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의 초대 수상을 선출한 조선인민공화국을 축구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초창기 때 헌법은 사회주의를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남북 양쪽은 2년간 체제를 달리하는 정권을 등장해서 서로 대립된 상황이 있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토지개혁 결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북한의 토지개혁 결과. 자, 토지개혁 결과 북한 지역에서는 지주가 사라졌으며 빈농이 줄어들었고 중농이 농민의 다수가 차지했다. 반면에 토지를 빼앗긴 지주는 북한 지역 정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월남하는 경우도 되게 늘어나는데 근데 이 북한에서 얘들을 안 잡았죠. 어차피 잡아봤자 북한사회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해갖고 그냥 내려 보냈어. 그냥 기차까지 마련해줘 갖고 그래서 이런 이제 뭐냐 땅을 잃은 지주의 자식들이 이제 뭐냐면 남한테 와가지고 만든 것이 서북청년단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공산주의에서 빨갱이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감이 그냥 넘쳐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 잡는 백세 테러를 많이 하는 집단이 이 서북청년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때 이 기독교도 같이 탄압받아가지고 원래 평안도나 그 이때가 이제 기독교의 어떤 메카였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기독교의 중심지가 남한으로 옮겨가게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독교 세력들도 이제 북한한테 김일성한테 쫓겨났으니까 반공을 이제 뭐냐면 일종의 앞세워서 이제 반공을 국식을 뒷받침하는 이제 정부의 어떤 정부의 어떤
정치적 지지를 보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정권에 참여한 세력들 이제 볼게요. 자, 그래서 원래 지금은 뭐 3대 세습이라고 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 세습하지만 북한의 이제 정권 당시에는 몇 개 정치 세력이 있었어.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만주 동북항해연구에서 소속되어 무장투쟁을 같이 하는 한일 유격대 세력이야. 자, 여기에는 이제 조국 강복회 조직을 할 때 일부 공산주의 세력도 포함되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은 김일성, 김책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세력들을 이제 앞에서 말한 건 무슨 파라고요? 갑산파라고요. 그래서 이 초기 때 이제 김일성을 뒷받침하는 사람은 갑산파고 요게 이제 온건파와 또 강격파가 있던 얘네들도 나중에 이제 6, 70년 들어서 제거당했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중국 하북 지방에 무대로 활동했던 조선 동맹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이제 근데 얘네들은 이제 팔려군하고 같이 이제 연결돼서 싸웠고 그 산하 부대가 조선 의용군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북한군에 편입됐잖아요. 자, 대표적 인물은 김두봉, 김무정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 셋째가 이제 그 강복구 재건된 조선 공산당 세력. 이거 박헌영을 중심한 이게 이제 5차 공산당이죠. 자, 이후 남북 간의 공산당이 갈라지면서 남조선 노동당으로 이제 형성되는데 이 원래 조선 공산당이 이제 그 나중에 그 북한에서 이제 노동당이 만들어지니까 그 밑에 산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조선 공산당을 중심해서 남조선에 있는 그러니까 남조선에 남한에 있는 여러 이제 사회주의 정파를 만들어가지고 만든 게 남노당이죠. 예. 그래서 남노당이 형성됐고 서울 중심으로 남한을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도권을 뺏겼다. 대표적인 인물이 박헌영이죠. 박헌영.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련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소련파. 자, 이들은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한 고조인 출신으로 소련군의 군정의 지원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양성되어 북한에 파견된 사람들인데, 자, 이들이 대표적인 허가이죠. 네. 자, 이중 북한 정권을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세력들은 대중적인 지지와 강력한 소련의 강력한 후원을 받은 김일성과 한일 유격대세요. 이 갑산파 세력들이고, 자, 이들은 이제 6.25 전쟁과 이후에 권력 투쟁을 거치면서 나머지 세력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 유일 독재 체제가 형성됐다. 60년대 이후에. 그래서 북한의 역사서에서는 이런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얘기하고 있는 뭐 연합파라든지 박헌영과 남노당이라든지 소련파라든지 그 얘기는 안 해요. 적혀 있지도 않아. 그리고 그 1900 그 저기 강복 이전에 그 여러 공산주의 세력도 있었죠. 적혀 있지는 않아. 오히려 공산주의 뭐냐면 주도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갑산파 김일성한테 있어요. 김일성. 그러니까 우리처럼 다양한 역사 그 공산주의 역사를 아이러니하게 북한에서는 배우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예. 가르치지도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죠. 예. 근데 다만 이제 몇몇 전문가들만 좀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요. 예. 그만큼 이제 남한이 이제 북한보다 더 개방적이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편을 보시냐면 54페이지 펴보세요. 254페이지. 자, 김일성 1인 독재체제 구축하다. 이렇게 보죠. 자, 북한은 이제 김일성 주도하에 이제 여러 세력들 연합 정권을 이루고 있었다. 6.25 전쟁 이후 김일성은 경쟁자를 제거하고 그다음 권력 기반을 강화했고요. 각자의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 우상화 작업을 했다. 소련의 영향을 받은 거죠. 소련의 스탈린 독재체제가 비판이 등장하자 북한에서 김일성 개인 숭배와 경제 체제를 비판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자, 이들 빌미로 김일성은 비판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수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인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8월 종파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은 이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했다. 자, 거기 밑에 이제 8월 종파 사건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북한은 소련과 중국 등으로부터 무상 원조, 기술 지원 등의 도움을 받았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경제 개발을 했다고 했죠. 경제 부흥 3개년 계획, 1차 5개년 계획. 그래서 그 전후 복구 작업을 해서 본격적 사회주의 건설 작업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농업과 상공업 집단화 작업을 추진하게 되고 모든 농민은 협동조합으로 이제 가입을 해요. 농토를 협동조합에 소유한 집단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강복 직후에 토지 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했으나 전쟁 후에 협동농장, 집단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뭐 북한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도 그런 과정을 걷게 되었다. 자, 소규모 개인 상호법도 생산 협동조합을 바꾸는 작업을 추진했고요. 토지를 비롯해서 생산 수단으로서 협동조합의 소유가 되면서 사유가 형성되지 않았다. 조합원으로서 공동 노동했고 그에 따라 분배를 받았다. 자, 이로써 이제 뭐냐면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됐고 그 다음에 이제 1956년부터 천리만 운동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천리만 운동은 대중의 노동력을 동원해 한때 경제에 있지만 이게 문제점이 있죠. 기술 혁신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생산력 향상에 한계가 일어나. 예,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김홍봉이라는데 김홍봉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인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통령께서 김홍봉을 이제 뭐냐면 되게 칭찬하면서 뭐 건국 훈장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그 소리를 했는데 이 김홍봉은 진짜 이게 남북한에서 거의 외면받았다 보시면 돼요. 예. 원래 이 사람이 독립운동한 건 팩트고 많은 기여를 했죠. 의열단도 이끌고 그 다음에 강복군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건너와서 이제 해방 후에 이제 활동 때문에 그래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외면받는 이유가 뭐냐?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1947년 3월에 친일 경찰 출신이었던 미국 그 경찰이었던 노독술 미국 정청의 미국 경찰이었던 노독술에게 체포를 됐죠. 이 노독술은 유명하죠. 일제 시대부터 이제 일본 경찰보다 더 한국 그 독립운동가 잡아다가 족친 인물로 유명해. 그런데 이때 이 노독수부터 빵을 맞았다고 해요. 모욕을 당하니까 내가 일본 놈한테 이런 수면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해방된 조국의 친일파 경찰서에 수갑을 찾고 이 노독수한테 뭐냐면 빵을 맞았다. 그 모멸감에가 신변 위험 때문에 북한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거는 김원봉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에요. 어, 그냥 누가 그랬다라는 식으로 카드라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그다음 뭐냐면 그 팩트론이 검증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김홍봉이 뭐 일단 넘어갔다 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북한 정권에 참여했어. 그리고 북한 정권에 참여했고 또 북한군 그 만드는데 형성하는데 기여를 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했고 그리고 한때는 이제 뭐냐면 6.25 전쟁을 또 일으키는데 또 뭐냐면 참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나라 건국헌정을 줄 수 있냐?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그 공격했던 빨갱이 새끼인데 한편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또 인정받지 못한 게 뭐냐면 김일성이 독재 체제하는 과정에서 자기 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 다 처단해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한테 나중에 숙청당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홍봉은 북한 교과서에 실려 있지도 않고 혁명 열사등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자, 남한에서만 좀 약간 교과서에서 이제 적어놓고 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하여튼 이 김홍봉인데 하여튼 뭐 이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한번 김홍봉 관련돼서 이제 한번 문제를 만든 적이 있어. 예. 그 모의고사 역교동 관련돼 갖고 예. 자, 뭐 그냥 상식점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해남 교과서 잠깐 볼 거예요. 해남 교과서. 해남 255페이지 보세요. 해남 교과서 255페이지. 자, 북한 체제인데 뭐 아까쯤에 했던 것들 좀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50년대 계획 경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농업 협동화 작업, 집단화 작업을 같이 했죠. 그리고 개인 상공업자를 인정하는 사회주의 경제체가 확립됐다. 50년대에. 그리고 57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개혁을 해갖고 전후 복구 사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뭐 이 그런 천일만 운동을 비롯한 경제개발 정책의 뭐 한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그 주로 노동력만 동원했다. 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0페이지 볼게요. 자, 김일성 체제 1인 뭐냐면 그 지배 체제 강화 이렇게 했는데 6.25 전쟁 때 이제 소련파하고 연합파 일부 처형시키고 박헌영 이런 사람들 처형시켰다고 했죠. 본격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세들은 8월 종파 사건에서 이제 뭐냐면 처형시키고 그 8월 종파 사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갑산파조차도 이제 그 안에서도 그 뭐냐면 제거를 하고 나서 그 김일성 1인 지배 체제가 강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기억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주체들을 강조했다는 것 특징이죠. 8월 종파 사건 이후부터. 그래서 이 시기에 김일성이 주체를 내세웠으며 당시 사회주의 우방이었던 중국과 소련의 대립 속에 독자 노선을 추구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의 주민을 동원한 방법이 무엇일까 해갖고 천리마 운동이 있어요. 천리마.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공섭이나 파견을 잊지 못하였는데 그때 이제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이제 이걸 반미 예국주의로 해가지고 뭐냐면 자신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시켰죠. 사회 통합을 하고. 이건 그 당시에 뭐 이승만이나 이제 박정희가 반공을 이제 뭐냐면 모토로 해갖고 통합을 시킨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그 남북 양쪽에 트라우마를 낳는 거야. 예. 이 트라우마가 그 당시 남북의 독재 정권들을 뭐냐면 확립을 크게 기여했고요. 서로 간의 적대적 공정 관계를 하면서 뭐냐 주고받고 하면서 필요한 존재들이죠. 이러면서 이제 독재 체제가 형성이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미 예국주의와 함께 북한 결속을 했던 걸 천리마 운동이었다. 천리마 운동은 주민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8월 종파 사건에 드러난 노동당 내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는 데 이용했다. 요거 뭐 천리마 운동의 정치적 이용 내용이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은 하나의 전체를 하나에 위하다는 천리마 구원에 공동을 일하면서 사상 교육을 받았다. 자, 그다음 또한 북한 정권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육성하여 주민동원을 이용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주체와 자주를 내세우는 북한 정권 이렇게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보천보 혁명 박물관을 만들고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솔직히 보천보 전투 해봤자 그 뭐 몇 명 그냥 죽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는데 요즘 좌파에서는 그걸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진보진에서는 예전에 보천보 전투를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주체인이 자주를 통해서 김일성 우승하자고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 적어놨는데 275페이지. 275페이지. 자, 여기 보면 북한 사회주의 독재 체제가 어떻게 구축했는가 이렇게 볼게요. 자, 1960년대 이후 북한은 대내적 어려움을 봉착했다. 그러니까 중소 분쟁으로 공산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한일 국교 정상 이후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이제 구축되자 북한의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또 이제 이 시기 때 들어가면 이제, 한국에서 빠른 경제 성장과 달리 북한은 이제 경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죠. 경제 자립과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세계 경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주체 사상을 당의 이념으로 확정하고 주체 사상은 김일성을 수중한 유일 사상책이었다. 자, 김일성은 항해 유격대 활동을 했던 세력마저도 이제 갑산파죠. 이들 수청하여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외에 이게 이제 기초과 관련된 거죠. 북한의 주체사를 국가 활동의 지도 이념을 구현한 사회주의헌법을 이제 그 제정을 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김일성은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신설된 주석직에 취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3대 혁명 소조 운동은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운동을 제시되면서 진행이 됐던 건데 이걸 통해서 김정일의 어떤 2대 세습을 이제 뭐냐면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전개해서 온 사회 주체 사회를 이루자 이렇게 했고 자 김일성의 개인 숭배도 심화되었고 북한 주민들은 수정을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됐고 북한 사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사회주의 독재치가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사회주의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 전체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다. 49조에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국민의 권리는 의무는 하나의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를 하고 있고 그다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석은 국가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 주권을 대표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1948년 초창기 때 북한 헌법은 인민주권을 포방하면서 사유재산자 계획경제를 지향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사회주의를 공식화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주의법에서는 사회주의를 공식화시켜 내세웠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전체를 강조한 집단주의를 내세웠다.
또 이전에 헌법에 없었던 주석을 국가기관은 이제 뭐냐면 그 국가기관으로 설정하고 그가 김일성을 그 자리에 올렸다. 요때 뭐 이게 무슨 주석이 국가기관이냐 이렇게 보시는 분인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대통령도 개인이 올라가는 그 자리였지만 그 하나 자체가 국가기관이잖아요. 예, 이런 거 이제 영상 그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김일성 사후에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은 그 당시 이제 개헌을 통해 국방위원장 위원장으로 국가주권 대표를 행사했다. 그래서 이 주석직은 이제 아버지만 이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놔두고 이 국방위원회 위원장, 주석 위원장이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국가에서 저희 공산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력이에요. 군대를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모태똥이 그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 그래서 국방위원장을 장악을 하면 위원회 위원장은 실제 권력을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후 권력을 승리한 김정은도 개헌을 통해서 북한의 최고 영도자로 명시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예. 그래서 이게 3대 세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7차 교과서 내용을 또 볼게요. 자, 통일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통일정책. 통일정책. 이 통일정책 관련돼 갖고 그 예전에 한번 두 번 나온 것 같아. 7.4 남북공동선언하고 그때 그 다음에 이제 1961년 60년 혁신계통에 이제 뭐냐면 통일정책 있죠.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권이 하도 이제 북한하고 이제 좀 약간 친하다고 볼까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하기 때문에 통일정책 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통일정책 부분을 학교 여러분 다니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역사 시간엔 거의 안 가르친 걸 알고 있거든요. 7.4 남북공동선언 외에는 그 뭐 거의 가르치지 않은 걸로 기억이 나. 왜냐면 통일정책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윤리도 넘어가 있어요. 윤리교과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나올 중요도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또 역사에서는 임명에서는 또 안 나올 가능성도 많거든요. 자, 하여튼 어, 예전에 한 두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볼게요. 이 부분에. 자, 제네바 정치회담과 중립군 감시위원회를 볼게요. 자, 6.25 전쟁 이전의 남과 북은 전쟁 이후에 분단 문제를 해결하기 어떤 방안도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38선 이남에 있었던 민족주의자들 사이에도 평화통일을 위한 제안이 있었지만 남북한 정부는 무력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청명했고 그 과정에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1953년에 후전업정, 정전업정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조인되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문지운동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후 후전업정 내용에 근거해서 전쟁을 막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도출되었다. 그래서 전체 회담을 통해서 평화를 통일하기 위한 통일을 이룩한 것이다. 그래서 1954년에 4월에 제네바 국제회담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6.25 전쟁에 참여한 당사국 사이에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정치회담을 했는데 아직까지 전쟁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거. 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때 이제 제네바 이제 뭐냐면 정치회담에서 제일 주요 논쟁은 한국 문제보다는 좀 약간 베트남과 관련된 건데 베트남 문제가 주요 논쟁이었어. 한국 문제는 부차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을 이제 남베트남, 북베트남을 이렇게 나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죠. 그 스위스,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에 이어진 네 개국으로 구성된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판문점뿐만 아니라 그 남과 북의 주요 항구에서 외부부터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들 와 병력 반입을 금지시켰죠. 그런데 이제 그 남북에서 남과 북에서는 반공 이데올과 반미 이데올가 강화된 사이에 그 중립군 감시위원단 활동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중립군 감시위원회는 지금도 있긴 있어요. 지금 판문점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외부의 항구 뭐 들어와서 뭐 감시하는 역할은 이제 너무 이제 남쪽이나 북쪽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철수를 했고 그리고 북한은 이제 중립군 감시위원회를 그 뭐냐 쫓겨나죠. 북한에서 쫓겨났어요 이 사람들. 왜냐면 거기 이제 참여했던 뭐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는 예전에 공산 진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자유주의로 넘어왔죠. 그럼 못 믿겠다 해서 쫓아내 버렸어 북한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판문점만 있어요. 판문점만.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티격태격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950년대, 60년대 통일 정책을 볼게요. 예전에 좀 했던 거기 때문에 대충 이제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1956년에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 창당을 준비했던 조봉황이 평화통일론을 주장을 했죠. 평화통일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정부는 이승만 정부 북진통일을 내세웠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북중통일을 내세웠고, 그 외부적으로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뭐 그 선거를 하자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북진 통일을 내건 거야. 북진 통일을. 자, 근데 도경함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많은 표를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형을 처했죠. 진보당 사건이 나가죠. 자, 그다가 이제 요게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기출에 나왔던 부분이군요. 혁신계통의 통일운동 관련된 내용. 자, 여기 볼게요. 자, 평화통일 주장은 4.19 혁명 이후에 다시 표출되기 시작했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국치통일 주장할 수 없었고 유엔을 통해 이제 평화적 통일을 주장했다. 자, 그러나 진보당과 유사한 정치 노선을 가지고 있던 정치인들은 소위 혁신정당을 이제 사회대중당 같은 걸 조직을 하고 다양한 평화통일론을 내세웠다. 그래서 한반도를 중립하자는 그 통일안부터 남북의 정치인들이 모두 참여한 남북 협상을 통해 통일하는 방을 제출했다. 자, 요게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평화통일론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분인데 이미 평화통일론은 조봉황 때부터 이제 주장을 했던 혁신계 주요 내용이고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기초에서 물어본 것은 1960년대에 한정돼서 물어봤기 때문에 요걸 답을 쓰셔야 돼요. 요거를.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보다 남으로 구호와 통일을 위한 모임을 조직하고 남북 학생회담을 이제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이제 개최하려고 해요? 판문점에서 개최하려고 해요. 네, 여기 있네요. 예. 자, 그래서 급진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학생들은 판문점에서 남북 학생회담을 개최하려고 했고, 그래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가 볼 때는 순진한 생각이야. 네, 순진. 북한이 통일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평화 통일은 좀 잠깐 힘들 것 같긴 해요. 예. 오히려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하여튼 그러나 4.19 혁명 이후에 표출된 이러한 평화통일 위해 열기는 5.16 군사정변으로 이제 다시 가라앉았다. 그래서 이제 군사정부는 반공 노선을 강화할 혁명 공약을 발표하면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혁신정당의 정치인들 학생들 구속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민족일보 사건 같은 거죠.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군사정권 이후에 이제 그 박정희 정부 때 혁신계 세력들이 그냥 계속 탄압을 받아서 정치 세력하지 못했어요. 정치 세력을 못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이후 이제 1960년대 통해 군사정부와 박정희 정부는 통일 문제보다는 경제 개발 문제 우선시 뒀고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60년대는 경제 개발이 우선이고 했기 때문에 또 반공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다른 통일 정책이 없었어.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정부가 내세웠던 뭐 이승만이나 그다음에 20화국 때 내세웠던 포멸적으로 내세웠던 그 당시 이제 뭐 유엔 감시하의 통일, 남북한 선거를 통해 통일 이 정도야. 특별한 어떤 그 통일 정책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룬 1970년대 들어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예, 정부에서 이제 독자적인 어떤 그 통일 정책을 내걸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어떤 이제 뭐냐면 체제 경쟁을 통해서 하여튼 건전한 체제 경쟁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게 되죠. 자, 70년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진보당 강령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네, 진보당 강령 보시면 알겠지만 평화적인 방식으로 조국통일 실현한다. 약간 이제 뭐냐 사회주의 자본주의 뭐냐면 하면서도 약간 이제 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좀 들어가 있죠.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했지만 그래서 이제 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학생회담 내용 할 때 이제 민족통일 전국 학생연맹 예, 그래서 이제 그 준비 결성 대 결의문도 있고요.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북 대립 격화와 7.4 남북 공동선언을 이제 좀 볼게요. 자, 1960년대 후반부터 남과 북은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파견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지원을 받은
받는 급진적 조직들을 적발하여 분쇄함으로써 반공 이대로 강화했고 또 북한은 이제 국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방, 경제, 변진 정책을 채택하면서 군사를 강화시켰다. 자, 근데 1968년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1.22 사태도 일어나고 토에프 납포 사건도 일어나고 울진 삼천제 무장 공비 사건도 일어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남북 간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서 외부에서 충격에 인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제 미국 닉슨의 미국 대통령이 대탕턴을 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방문하고 핑퐁 외교라고 하죠. 그리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또 외교적 관계가 수립되고 나중에 1978년에 들어와서 이제 미국하고 이제 또 중국하고 관계가 수립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뭐 김일성이나 저쪽 박정희나 이게 냉전 체제를 통해 독재를 강화했는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대외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도 이제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든 거야. 왜냐면 닉슨도 이때 베트남을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자주국방을 내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과 비밀 협상을 추진해요. 그래서 이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1970년 남북교를 제안했고 71년에는 그 당시 남북 간의 이산가족을 찾기 위한 적십자 대표 회담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남북대 열린 사이에 이제 정부는 비밀리 이제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보내 김일성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통일 방안도 논의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72년 7월 4일 날 한날 한시 때 7개항으로 이루어진 남북 공동선언을 그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되죠. 네, 깜짝 이벤트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7.4 남북 공동선언인데 요거는 기출문제 나왔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7.4 남북 공동선언은 그 얼어있던 남북 관계를 일순간에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남과 북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동 성명에 대한 지지와 환호를 보냈다. 그러나 그 당시 남과 북의 정권은 공동 성명 취지에 따라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였고 곧 이어 이제 그 유신 체제와 사회주의 헌법을 선언하면서 사회주의 남북 간 평화 정권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독재 체제를 강화시키는데 이용을 했죠. 독재 체제를. 자,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7.4 남북공동 성명이 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봐두세요. 이것도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통일의 원칙을 3대 원칙을 제시했죠. 그래서 통일은 외세 유연화와 외세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할 것. 그다음에 통일은 서 상대방에 대한 반대하는 무력 행사를 유도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상 이념과 제도 사이에 초월해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을 내세웠죠. 예,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래서 이제 요 이제 3대 원칙 뭐 쓰하고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쉽긴 하겠지만 쓰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파악해 두세요. 이것도 정도는 뭐 가볍게 파악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뭘 만들었냐? 이게 이제 시험문에 나왔던 거 이건 안 나왔네. 예. 남북 조절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남북 조절위원회. 다시 쓸게요. 예. 시가 엉망이네. 자, 이 남북 조절위원회 꼭 외워두세요. 이거. 그래서 이게 07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통일 문제 협의를 위한 공식 대화 기구로서 이런 남북 조절위원회로 이용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7.4 남북 공동선언 할 때 나왔으니까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예전 한능검에도 그 남북 조절위원회가 이제 뭐냐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1980년대에 그 통일 방안해 갖고 뭐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통일 방안이나 뭐 1982년에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이 있는데 여기까지 나오겠어요? 80년대 통일방안까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는 윤리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게요. 이 부분은요. 예, 다 하고 싶지만 일단 필요 없는 것까지 너무 많이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서 끊을게요. 예. 자,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당시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부분은 이제 강독하게 하겠습니다. 예. 어 미대인 교과서 읽어 볼게요, 관련된 내용을. 예.